1990년대 초 제주도의 숲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주 동부 오래된 숲 비자림. 수학여행이나 소풍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는 이곳은 그날 이후 한 아이의 이름을 삼켜버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호.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밝고 장난기 많았던 아이였지만 1990년대 어느 봄날 숲속으로 들어간 후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교시에서, 출석부에서, 그리고 가족들의 입술 위에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주 비자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숲입니다. 수백 년을 버틴 비자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나무들은 단순히 숲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벽처럼 사람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햇빛은 나무잎과 인맥 사이로 쪼개져 내려왔고, 빗줄기는 땅에 닿기도 전에 흩어져 어둡고 불규칙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숲의 바닥은 현무암 자갈과 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주 화산섬 특유의 땅은 물을 오래 머금고 있었고, 비가 내린 뒤에는 낙엽과 이끼가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찍히는 순간부터 무너져 내렸고, 누군가 지나간 흔적은 단 몇 분 만에 숲의 일부로 흡수되었습니다. 정돈된 산책로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나무 데크와 관리용 로프가 사람들의 동선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걸음만 옆으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낮은 관목이 시야를 가렸고, 비자나무의 뿌리들은 사방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뿌리가 발목을 붙잡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익숙한 길은 곧바로 낯선 미로로 변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곧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어서면 길은 수없이 굽이쳤고, 똑바로 걷는다고 해도 어느새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숲의 바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줄지어 섰고, 기념품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안쪽으로 들어서면 그곳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소풍날이었습니다. 민호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아침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에는 따뜻한 밥과 달걀치단이 곱게 담겨 있었고, 아이들의 손에는 과자 봉지가 하나씩 쥐어져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고, 창밖으로는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과 차가운 바람은 봄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민호를 기다린 건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비자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줄지어 내렸고, 교사들은 인원수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아이들은 안내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고, 숲의 초입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높았고, 숲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점심 이후였습니다. 돗자리가 펴지고 도시락이 열렸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사과, 오렌지 향이 숲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나누며 먹었고, 사진기를 가진 학생은 친구들을 찍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은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짧은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념품을 사러 나갔고, 어떤 아이들은 표지석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숲길 옆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 몇 걸음뿐이었고, 모두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호는 나무와 나무 사이 작은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발자국 뒤 그의 모습은 숲에 삼켜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듯 금세 나타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돗자리 위에서는 과자의 봉지가 비워졌고, 음료수 캔은 반쯤 눌린 채 흙바닥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다시 모여들었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은 숲속 어딘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민호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뒤, 돌 뒤, 관목 사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민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즉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출석부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 줄, 두 줄,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민호만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숲은 깊어졌고, 그림자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온 바람은 오히려 숲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와 선생님의 목소리만이 숲 속에 메아리쳤습니다. 민호의 실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단 몇 걸음 옆에서 사라진 사건. 흔적도 발자국도 소리도 남기지 않은 실종. 숲은 민호의 이름을 삼킨 뒤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작은 소동으로만 보였습니다. 숲속 어딘가에 숨어 장난을 치는 것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뒤와 돌무더기를 돌아다니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짧게는 웃음 섞인 목소리였고 길게는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숲은 아무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곧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으고 다시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대답했지만 그 한 자리만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불렸지만 숲은 그대로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처음 수색은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비자림의 초입, 관리 로프 근처, 안내판이 있는 길목을 중심으로 아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헤치고 돌틈을 살피고 큰 나무 밑동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발자국 하나, 옷자락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불과 몇 분 전까지 모두의 시야 안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숲속으로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고는 곧바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과 군인들이 합류했습니다.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숲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따라가며 수색했고 밤에는 손전등과 랜턴 불빛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숲은 사람들의 의지를 조롱하듯 단 하나의 흔적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색견도 투입되었습니다. 민호의 옷가지에서 냄새를 맡게 한 후 숲속으로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짖으며 흙길을 따라 움직였지만 일정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개가 맴돌던 곳은 나무 뿌리와 낙엽이 겹겹이 쌓인 평범한 흙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추락 흔적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흔적이 뚝 끊긴 지점, 마치 아이가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듯한 자리였습니다. 수색은 점점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숲의 가장자리, 마을과 이어지는 길, 심지어 인근 저수지까지 수색되었습니다. 헬기가 상공에서 숲을 내려다보았고 확성기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숲의 바람 소리와 폭포의 물소리만이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묘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비자림은 오래전부터 전설이 내려오던 숲이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놀면 안 된다. 낯선 바람이 불 때는 숲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 노인들은 오래된 금기를 떠올렸고 일부는 아이가 숲의 신에게 잡혀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숲은 더욱 무겁게 변했습니다. 낮에는 아이의 이름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밤에는 어둠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수색 인원들은 밤마다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야 했습니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일부 수색대원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분명 사람의 발소리 같았지만 그 소리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또 다른 이는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달려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아이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라진 시각은 한낮이었고 숲의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그가 사라지는 순간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나무 사이로 들어갔다는 증언만 남았을 뿐 그 뒤는 완전히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숲으로 들어가 밤이 되어서야 빠져나왔습니다. 비자나무의 두터운 줄기 사이를 하나하나 살폈고 낙엽을 걷어내며 손끝으로 작은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동시에 새겨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숲이 아이를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민호의 실종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기지 못한 것은 숲속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공포였습니다. 발자취가 끊긴 지점, 대답하지 않는 숲, 그리고 끝내 나오지 않은 아이의 모습. 그 모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민호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합리적 설명을 찾지 못했고 대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과 괴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자림은 제주의 다른 숲들과 달리 특별한 금기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 노인들은 말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놀면 안 된다. 비자림 안에서 부는 바람은 사람을 부른다. 이 말은 단순한 예시하기로만 들렸지만 민호가 사라진 뒤부터는 모두가 그 금기의 의미를 새롭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밥과 술을 올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오라는 기도가 숲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숲은 여전히 침묵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꿔 불었고 나무짚은 아이의 이름을 흉내 내듯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에서 분명 민호의 웃음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자림에 얽힌 또 다른 전설도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없었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만 전해졌습니다. 민호의 이름도 이제 그 명단에 새겨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괴담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숲속에서 아이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흙길 위에서 작고 희미한 손자국을 발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려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증언은 불확실했고 숲은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자림은 울창한 숲과 독특한 지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무암 지대는 작은 동굴과 숨고를 품고 있었습니다. 표면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려운 공간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그곳에 빠져들었다면 발자국이 남지 않고도 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방향 감각 상실이었습니다. 숲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시간 감각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다른 길처럼 보였고 뒤돌아본 길은 전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흔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발자국도 옷가지도 장난감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숲이 아이를 완전히 삼켜버린 듯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과학적 설명보다 전설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숲에 깃든 무언가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이야기. 그날 이후 비자림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삼켜버린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자림을 찾는 이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숲 안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올 때 혹은 낙엽이 소리를 내며 움직일 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 그 느낌은 결코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민호의 실종은 합리와 비합리, 과학과 전설의 경계 위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무겁게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의 실종 사건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수색은 실패로 끝났고 경찰은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짧았지만 그 기록에 담기지 못한 것은 숲속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백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색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철수했고 경찰도 다른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남은 것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불안뿐이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는 숲 입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숲은 아무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민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짧게 보도했고 방송은 몇 차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궁에 빠진 사건으로 단 한 줄의 기록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숲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비자림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숲 방향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이름은 그 금기를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라진 아이의 이름은 곧 숲의 이름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괴담은 이어졌습니다. 숲속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증언, 밤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는 이야기, 낙엽 위에 작은 발자국이 남아있었다는 소문. 그 모든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과학자들과 탐험가들도 숲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GPS 장비와 카메라를 들고 숲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종종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전파는 닿지 않았고 화면은 갑자기 꺼지기도 했습니다. 탐험가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숲은 마치 사람들을 시험하듯 길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건은 지금도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숲은 왜 아무 흔적도 내놓지 않았는지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조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실종은 여전히 의문을 남겼습니다. 비자림은 지금도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햇빛 아래서는 평화로운 산책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숲의 깊은 곳,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가 속삭이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호의 이름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실종이라는 두 글자로만 남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숲을 지나는 이들은 여전히 낮게 속삭입니다. 여기에는 한 아이의 이름이 남아있다. 민호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백, 전설과 괴담이 교차하는 공간,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름. 제주 비자림은 지금도 그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조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숲이 삼킨 또 하나의 전설이었을까요? 숲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들은 침묵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1990년대 강릉의 한 여고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교실에도, 가족의 집에도, 그리고 기록 속에도 남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고생의 이름은 지연.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어느 봄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강릉은 1990년대에도 비교적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동해안의 도시, 관광객과 학생들이 어울려 다니는 해변과 시내 중심가가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작은 극장과 분식집, 서점,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고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채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1990년대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지연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는 끝내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가 지연으로 여겨졌습니다. 친구들과 더 놀고 있거나 책방이나 오락실에 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초저녁까지 기다렸지만 밤이 깊어가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을 때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곧 도시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경찰은 곧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시내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버스 시간표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그녀는 분명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혹은 그 전에 사라졌는지 정확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시내 전역을 수색했습니다. 버스터미널, 골목길, 빈 건물, 심지어 인근 해안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가방과 구두 일부가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방은 골목길 모퉁이에서 발견되었고 구두 한 짝은 먼지 쌓인 길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명확한 단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침 조회 시간에 지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고 교사들은 당황했습니다. 한 명의 여고생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릉은 작은 도시였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입과 귀는 빨랐습니다. 사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밤길을 조심하라. 골목길에서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직접 데리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시간, 사라진 장소, 사라진 사람, 그 어느 것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다는 목격만이 전부였습니다. 지연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갈등을 겪지도 않았고 집을 나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평범했고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연을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집을 나섰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침이 밝아와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이름만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수사와 단서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찾은 흔적, 그리고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넣은 수많은 의문들. 지연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 밤, 경찰은 강릉 시내 주요 길목과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여고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가족과 학교를 넘어 도시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곳은 시내 중심가의 작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지연은 분명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든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몇 명은 혹시 그녀를 태운 적이 있는지 조사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불분명했고 확실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비슷한 교복 차림의 학생을 본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학생이 지연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의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내 골목길 모퉁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필통, 공책, 작은 거울, 그리고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일상적인 물건이었지만 그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방이 범인의 유기일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구두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연이 신던 구두로 보였지만 또 다른 짝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강릉 전역을 뒤졌습니다. 시내 상점,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지나가던 행인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을 본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분명 도심 한가운데에서 사라졌는데 목격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던 시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도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오후 수업을 마친 뒤 친구들과 분식집에 갔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그녀가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지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에 탑승한 기록은 없었고 그 이후로는 행방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도심 납치. 지연이 버스를 기다리던 순간 누군가 접근해 강제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방과 구두가 버려진 것은 그 증거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의적 실종, 즉 가출이나 스스로 사라진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 가정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고 학교 생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증언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첫 번째 가능성, 즉 범죄 개입을 더 무게 있게 보았습니다. 수사는 확대되었습니다. 밤마다 경찰차가 순찰을 돌았고 수색견이 동원되었습니다. 바닷가, 공원, 골목길, 버스 차고지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망은 넓어졌지만 사건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가방과 구두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그것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단순히 낙오된 물건이라면 사람들이 바로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옮겼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둘째, 목격자의 부재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여고생이 사라졌는데 그 순간을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았던 시내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셋째, 시간의 공백이었습니다. 분식집을 나온 시각과 가방이 발견된 시각 사이에는 뚜렷한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에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외출을 자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조용해졌습니다. 여고생의 실종은 단순히 한 가족의 아픔을 넘어 도시 전체를 불안에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넓혀 강릉 인근 지역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을 보았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차역, 터미널, 모텔, 여관까지 조사했지만 단서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서로 보였던 가방과 구두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사 초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하나도 확실하게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경찰 기록의 실종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그 단어가 결코 하나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퍼져나간 의문점과 추측, 그리고 괴담으로 이어집니다. 지연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가설과 이야기들을 낳은 미궁이었습니다. 지연의 실종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수많은 의문과 추측, 그리고 괴담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물건의 위치였습니다. 가방과 구두 한 짝은 실종 직후 바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경찰 수색이 반복된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그것들은 사람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심의 골목길과 길가에서 발견된 물건이 처음 며칠 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물건을 옮겨두었다고 추측했습니다. 마치 여기에 있었다는 흔적만 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목격자의 부재였습니다. 강릉 시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여고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모두 애매했습니다. 비슷한 여고생을 본 것 같다는 말뿐 확실히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내에서 어떻게 단 한 명도 못 봤을까? 이 질문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시간의 공백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시각부터 가방이 발견된 시각까지의 짧은 시간, 불과 30분 남짓의 공백이었지만 그 사이에 지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이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길어진 시간이면 도망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불과 몇십 분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더 이상하다. 이 의문들이 쌓이면서 사건은 단순한 수사 기록이 아니라 괴담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시내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연이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근처 낡은 건물에서 그녀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밤길에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괴담 중 일부는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구두가 발견된 골목은 원래부터 귀신이 나온다고 했던 곳이다. 밤마다 여고생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하나 더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신문은 강릉 여고생 미스터리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씌웠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사건을 다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단서 없음, 미궁. 이 반복되는 보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범죄 개입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지연을 납치했다는 의견입니다. 가방과 구두가 고의적으로 버려졌다는 정황은 범인이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남긴 흔적일 수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괴담 비합리적 설명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끌려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구두 한 짝만 발견된 사실은 사람이 사라질 때 남기는 흔적이라는 괴담과 결합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게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강릉 시내는 예전보다 훨씬 빨리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다녔고 밤길은 텅 비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의 장소처럼 여겨졌습니다. 거기서 지연이 사라졌다. 이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누군가 사라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실종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확대해도 증거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건은 기록 속에 실종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 단어가 단순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심에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여고생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연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가족은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의 수사에 의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줄어들고 불안은 커졌습니다. 부모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 딸을 보지 않았을까? 작은 단서라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은 스스로 나섰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였고 시장과 버스터미널, 학교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아들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진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 희망 하나로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며칠이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이 몇 달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지연의 방은 그대로였고 책상 위에는 그녀의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그날 아침까지 덮었던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여고생이 서 있는 걸 봤다. 골목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처럼 전했고 다른 누군가는 그저 괴담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 2글자, 실종만 남았습니다. 그 단어는 냉정했고 사람이 사라진 원인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는 딸의 이름을 잃어버린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점점 잊혀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당시의 동창생들은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동창회가 열리면 지연의 이름이 늘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웃던 아이가 이제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릉 시내는 변했습니다. 낡은 극장은 문을 닫았고 버스 노선은 달라졌습니다. 구두가 발견되었던 골목은 정비되어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아는 이들에게는 그 길이 여전히 두려움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사건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단서로 보였던 가방과 구두, 목격자들의 불분명한 진술, 짧은 시간 동안의 공백, 그 모든 것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여고생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실종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 강릉 여고생 실종 사건. 그날 이후 도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밤길을 조심했고 버스 정류장은 두려움의 장소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기록은 묻습니다. 지연은 어디에 있는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가? 숫자로 기록된 실종이라는 단어 뒤에는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미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리산 깊은 곳, 가장 험준한 계곡으로 알려진 칠선계곡.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공포와 미스터리를 불러온 장소였습니다. 1980년대 이곳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산악팀이 집단으로 실종된 것입니다. 장비와 발자국 일부는 남아 있었으나 그 흔적은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칠선계곡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옵니다. 옛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7 신선이 머물던 곳,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 불렀습니다.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함부로 발길을 들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조차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산악붐이 일어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위험한 곳에 도전하려는 젊은 산악인들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들에게 칠선계곡은 단순한 금지 구역이 아니라 도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단순한 조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전설 속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9만 6070년대 한국 사회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고 도시에는 새로운 빌딩들이 올라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모험과 도전을 외쳤고 전국 곳곳에 산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산들을 새로운 무대로 여겼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더 험난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 곧 젊음의 증명이자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은 남다른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태백산맥 남쪽에 웅장하게 솟은 이 산은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칠선계곡은 지리산에서도 특별한 구역이었습니다. 이름처럼 7개의 폭포와 수많은 소저가 이어져 있으며 깊고 가파른 절벽이 양쪽에서 계곡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줄기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극도로 험준한 지형은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국립공원 당국은 오래전부터 칠선계곡을 통제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출입을 막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지도에도 위험 지역, 진입 금지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재는 오히려 산악인들의 도전 정신을 더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특히 대학 산악회들은 서로 경쟁하듯 칠선계곡을 통과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산악회 내부에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칠선계곡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불러들였습니다. 1980년대 어느 여름 수도권에서 모인 한 산악회 일행이 칠선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2030대의 청년들이었고
몇 명의 경험 많은 선배가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계곡 입구는 겉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옅은 물 한 개가 바위를 덮고 새들이 숲속에서 지저귀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서자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돌길은 거칠었고 계곡물은 빠르게 흐르며 바위를 때렸습니다. 절벽은 높게 솟아 있었고 발을 디딜 곳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산악인들은 차례차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낭은 무거웠고 장비는 낡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지도에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길은 지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물이 새로 길을 내고 낙석이 길을 덮어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했습니다. 앞사람이 바위를 오르면 뒤따르는 이가 손으로 잡고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채 되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간 지점까지 함께하던 일행 몇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쪽에 있던 이들은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그들의 모습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발자취는 바위 위에 선명히 남아 있었으나 일정 지점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낙석 흔적도 없었고 깊은 물웅덩이도 없었습니다. 등삼아 자국이 이어지다가 돌연 사라진 지점은 평범한 바위와 흙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고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른 일행들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짐이 흩어져 있었고 배낭 한 개가 젖은 채 바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악회 일행은 당황했지만 곧 구조 요청을 위해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마을과 경찰, 구조대, 언론까지 모두를 끌어들이는 미스터리로 번져갔습니다. 실종 소식은 곧바로 경찰과 구조대에 전해졌습니다. 산악회 일행이 산을 내려와 신고를 접수한 시점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급하게 움직였고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챙겨 칠선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칠선 계곡의 길은 좁고 험준하여 어둠이 깔리면 불빛조차 뚫고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바위 표면만 어렴풋이 비쳤고 그 너머의 깊은 숲과 절벽은 검은 장막처럼 다가왔습니다. 바람은 협곡을 타고 울부짖듯 불어왔으며 물소리는 더 크게 울려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밧줄을 내려 절벽을 탐사하고 개를 풀어 냄새를 조졌습니다. 그러나 일정 구간에서 냄새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치 공기 속에서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은 계곡 바위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지점에서 발자국은 멈췄고 그 뒤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낙석 자국도 미끄러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들이 단숨에 사라졌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수색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헬기가 상공에서 계곡을 훑었지만 수풀과 절벽이 뒤엉켜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늘에서 본 칠선 계곡은 마치 깊은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좁고 긴 협곡은 안개에 덮여 있었고 그 안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낮에는 수색을 하고 밤에는 불을 피워 잠시 쉬었습니다. 밤이 되면 협곡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물소리는 낮보다 더 크게 들렸고 바람은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불빛 너머는 끝없는 어둠뿐이었고 그 속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일은 점점 희미한 희망이 되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젖은 배낭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물에 젖은 옷가지와 간단한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낭이 발견된 위치는 마지막 발자국이 끊긴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밀려 내려왔다고 보기엔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또 다른 구조팀은 계곡 아래쪽에서 낡은 등산화 한 켤레를 찾았습니다. 신발끈은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진흙과 낙엽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곳 역시 실종 지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신발을 옮겨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수색은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고 계곡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는 지리산 칠선 계곡, 산악인 실종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짧은 기사 속에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장만이 덧붙여졌습니다. 당시 언론은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조난 사고로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산악인들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실종된 팀과 교류하던 다른 산악회들은 사건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지도 위에 실종 지점을 표시했고 그 지점은 모두 비슷한 구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발자취는 항상 사라졌습니다. 구조대의 공식 보고서에도 이상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발자국이 뚜렷하게 이어지다가 일정 지점에서 갑자기 끊김, 주변에서 낙서,
미끄러짐, 추락 흔적 없음, 냄새 추적 불가, 지하 확보 불가. 보고서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건은 오래된 불안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선 계곡을 함부로 찾지 않았고 밤이면 계곡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공간, 그것이 칠선 계곡이었습니다. 실종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와 실종이 이어지면서 칠선 계곡은 점점 더 무거운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자연의 위협이라는 설명, 다른 하나는 오래된 전설이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칠선 계곡의 실종 사건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점점 합리적인 설명을 넘어 오래된 이야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은 예로부터 수많은 전설과 신앙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칠선 계곡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계곡을 7신선이 머물렀다 하여 칠선이라 불렀습니다. 신성한 기운이 서린 곳이라 하여 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마을의 노인들은 이곳을 신령스러운 금기의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함부로 사람의 욕심으로 발길을 들여서는 안 되며 특히 밤에는 더욱 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시간이 지나며 더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계곡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떠돌아다니는 장소라 여겼고 어떤 이는 물길과 바위의 신령이 깃들어 길을 잃게 만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야기는 구체적 증거가 없었지만 반복된 실종 사건은 사람들에게 전설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밤의 칠선 계곡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왔고 계곡물은 낮보다 더 큰 울림을 냈습니다. 폭포는 끊임없이 떨어졌지만 그 소리는 때로는 울음처럼 때로는 부르는 듯한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산악인들 가운데 일부는 계곡에서 설명하기 힘든 소리를 들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청일 수도 있었지만 공포와 전설이 더씹혀지며 더욱 신비한 체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실종자들의 장비가 종종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점도 전설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흔적은 항상 일정한 구간에서 끊겼고 장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힘이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은 신령이거나 원혼이거나 혹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의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적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지리산의 지형은 복잡하고 특히 칠선 계곡은 한국에서도 가장 험준한 구조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낙석지대, 급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함몰 지점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바위와 흙이 무너져 길을 바꾸었고 작은 와류는 성인 남성도 쉽게 휩쓸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지형적 특징이 실종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자국이 갑자기 끊기는 것은 낙석이나 급류로 인해 흔적이 덮였기 때문일 수 있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깊은 소와 폭포 아래에서 와류에 갇혀 떠오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칠선 계곡은 폭포와 소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아래로 떨어진 시신이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조대 기록에도 물길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구간이 많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지하 안반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가 다시 다른 곳에서 솟아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 지점에 휩쓸리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장비 일부는 실종 지점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발견되었는지, 왜 냄새 추적견이 일정 구간에서 갑자기 흔적을 잃어버렸는지, 왜 시신은 단 한 구체도 발견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두 가지 해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칠선 계곡은 단순히 자연이 만들어낸 위험의 공간인가? 아니면 오래된 전설과 신앙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장소인가? 이 질문은 지금도 명확히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전설은 더 강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전설적 해석이 교차하는 공간, 그것이 칠선 계곡이었습니다. 실종 사건 이후 칠선 계곡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조난으로 기록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수색에도 불구하고 시신 한 구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곡을 향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악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칠선 계곡을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라 불렀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는 절대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곡을 무서워했고 청년들은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쉽게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작은 실종 사건들은 이어졌습니다. 등산객 한두 명이 자취를 감추었고 장비 일부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대부분 조난으로 정리되었으나 목격자가 없는 실종은 언제나 새로운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에서는 가끔씩 제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계곡 입구에서 쌀을 뿌리고 물을 떠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에도 촛불은 이유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된 전설이 여전히 계곡을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0년대에 이르렀습니다. 국립공원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칠선 계곡 주요 구간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안내판에는 위험 지역, 진입 금지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탐험가들과 방송팀은 여전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현대의 탐험 기록에도 이상한 체험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자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기록했고, 어떤 이는 길이 분명히 이어져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진 듯한 감각을 느꼈다고 남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탐험가는 계곡 안에서 강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받아 발길을 돌렸다고 적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협곡의 구조와 습도, 그리고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전파가 닿지 않고 시각적 착시와 심리적 긴장감이 사람들에게 환영 같은 체험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늘 부족함이 남았습니다. 칠선 계곡은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탐방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출입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기심 많은 이들은 몰래 계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기는 기록에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압도적인 공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맑은 폭포와 웅장한 절벽,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은 언제나 사람들을 매혹하면서도 두렵게 만듭니다. 지리산 전체를 바라보면 그곳은 평화롭고 장엄합니다. 그러나 칠선 계곡만큼은 유독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지만 사건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산악인과 탐험가들은 묻습니다. 칠선 계곡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자연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전설 속에 숨겨진 힘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실종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설명할 수 없는 공백만을 남겼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선 계곡은 지금도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물소리를 이어갑니다. 폭포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계곡은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낍니다. 어쩌면 그것이 칠선 계곡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지닌 압도적인 위력과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둘이 만나 만들어낸 공간이 바로 칠선 계곡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공간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궁이며 미스터리이며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지리산 칠선 계곡, 수십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실종의 기억, 그것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조난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일까요? 1996년 8월 6일 오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의 정문 초소에서는 평범한 근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쪼이는 가운데 병장 이 씨는 땀을 닦으며 정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대한 지 벌써 18개월이 넘은 고참 병사였고 이런 근무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해본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부대 주변은 조용했고 오전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중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문 초소는 부대의 얼굴이자 가장 중요한 경계 지점이었고 이 씨는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이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문에서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의 부대 담장에서 한 병사가 담을 타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정문 근처에서 말입니다. 이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호루라기를 불며 비상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이미 담장을 넘어 부대 밖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 씨는 즉시 내선 전화로 상황실에 보고했고 부대 전체의 긴급 상황이 전파되었습니다. 탈영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고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즉시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헌병대와 각 중대의 병력이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탈영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중 하나였고 특히 이렇게 백주대 낮에 정문 근처에서 발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부대 지휘부는 즉각 주변 수색을 명령했고 인근 민가와 농지, 야산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색조는 부대 주변 반경 5km 이내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에 투입된 병력들은 그 병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대는 탈영한 병사가 누구인지 신속하게 파악해야 했고 각 중대별로 긴급 인원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소속 중대 앞에 정렬했고 각 소대장들은 명단을 대조하며 부재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의 병사가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입대한 지 겨우 32일밖에 되지 않은 신참 2등병이었고 나이는 20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훈련소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자대 배치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선임 병사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신병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날 아침 그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상병 한 씨와 함께 부대 외곽 지역의 수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부대 경계 지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한 씨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함께 수색 작업을 하다가 간이 화장실 근처에 도착했고 이등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씨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 문을 열고 확인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씨는 처음에는 이등병이 먼저 복귀한 줄 알았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중대에 급히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간이 화장실에서 병장 이 씨가 목격한 담장 지점까지는 직선거리로 200m가 넘었고 그 사이에는 여러 장애물과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단 5분 만에 그 거리를 이동해서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색 임무 중이던 병사가 갑자기 탈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탈영할 만한 명확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었고 최근 면회에서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대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계속했지만 그 이등병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주변의 모든 가능한 장소들이 수색되었고 군경까지 동원되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근 야산의 계곡과 폐가, 농가의 창고, 심지어 비닐하우스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탈영 사건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이후 밝혀질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안팎에서는 이미 불안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이등병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부대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군 입대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부대 기록을 살펴본 결과 그는 훈련소 수료 성적도 중상위권이었고 자대 배치 후 한 달 동안의 생활에서도 특별한 징계나 문제 행동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선임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편이었으며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신병이었다고 합니다. 중대장과 소대장도 그를 특별히 문제가 있는 병사로 인식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병사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와 함께 수색 임무를 수행했던 상병 한 씨는 부대 수사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자신과 이등병이 오전 8시 30분경 중대를 출발해서 부대 외곽 지역을 순찰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특이사항을 점검했고 9시경 부대 외곽에 위치한 간이 화장실 근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등병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자신은 밖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이등병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고 특별히 이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씨의 진술은 묘하게 애매해졌습니다. 그는 정확히 몇 분을 기다렸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였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 이미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씨는 처음에는 이등병이 먼저 복귀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고 급히 중대에 연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더 자세한 정황을 물었을 때 한 씨는 계속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왜 화장실 안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이등병이 어디로 갔는지, 주변을 더 철저히 찾아보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정문 초소의 병장 이 씨가 목격한 탈영 병사의 모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담장을 넘던 병사가 전투모를 쓰지 않았고 군복상의 가슴 부분에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비록 거리가 있었지만 자신이 본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씨는 그날 아침 이등병이 분명히 전투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부대 마크는 세탁을 위해 떼어낸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명백하게 모순되었지만 부대는 이 차이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모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고 단지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실종 이틀째가 되자 가족들이 부대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탈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 통화에서도 아들은 힘들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고 첫 휴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낸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부대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고 좋은 선임들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이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 군대를 무단으로 이탈할 성격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족들은 부대 측에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혹시 부대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들과 함께 있던 상병 한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부대는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사흘째 되는 날 부대에서 가족들에게 전달된 공식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등병이 청소 작업 중 무단 이탈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알고 있던 사실은 아들이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와 수색은 전혀 다른 임무였고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를 추궁하자 중대장은 행정적인 착오였다고 해명했지만 그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착오로 잘못 기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족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중대 병사들은 평소 이등병이 선임들에게 자주 혼이 났다는 소문을 속삭였고 특히 한 씨를 포함한 몇몇 고참 병사들이 그를 유독 엄하게 대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한 병사는 익명으로 이등병이 며칠 전 얼굴에 멍이 있었던 것을 봤다고 제보했지만 이 증언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공식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부대는 여전히 단순 탈영 사건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커져갔지만 진실을 밝혀낼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계속해서 변했으며 부대의 공식 기록조차 조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절규는 부대의 높은 담장 안에서 메아리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실종 나흘째부터 수색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부대는 인근 마을의 모든 빈집과 창고, 축사까지 뒤지기 시작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야산과 하천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군견 부대까지 투입되어 이등병이 사용했던 침낭과 군복의 냄새를 맡게 한 뒤 추적 작업을 벌였지만 군견들은 부대 외곽의 특정 지점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보통 탈영병의 경우 군견이 일정 구간까지는 추적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마치 그 지점에서 흔적이 완전히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계곡과 절벽 아래까지 내려가 혹시 추락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주변 농민들도 수색에 협조했지만 아무도 군복을 입은 청년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농민은 그날 오전 9시경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부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깐 쳐다본 적은 있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농민은 며칠 전 부대 근처에서 병사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증언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지만 부대 수사팀은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 소음이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아들이 정말 스스로 부대를 이탈했다면 최소한 어디론가 가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흔적이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도 사용된 적이 없었고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도 연락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자주 가던 장소들도 모두 확인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살았고 혹시라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쉬고 매일 부대를 찾아가 수색 상황을 확인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매번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가 되자 부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가족들과 소통하던 분위기가 점점 소극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중대장은 가족들에게 이제는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제안했고 부대 차원의 대규모 수색은 일단락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가족들이 항의하자 부대 측은 계속 수색을 하고는 있지만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등병이 민간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군견도 추적하지 못했고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민간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것입니까? 더욱 이상한 일은 상병 한 씨의 행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씨를 다시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부대는 한 씨가 심리적 충격으로 휴가를 나갔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후임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병사가 몰래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전한 바에 따르면 한 씨는 휴가를 나간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다른 건물에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 씨를 격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지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실종 보름째 가족들은 국회의원을 통해 국방부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서에는 청소 작업과 수색 임무가 뒤바뀐 점, 정문 병사와 상병 한 씨의 증언이 모순되는 점, 군견 추적이 특정 지점에서 끊긴 점 등 여러 의문점들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대는 모든 절차를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같은 중대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실종 전날 밤 이등병이 선임들에게 심하게 얻어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다른 병사는 실종 당일 아침 이등병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어떤 병사는 한 씨와 다른 고참 병사들이 실종 직후 무언가를 급히 상의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공식적인 조사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증언하려던 병사들은 오히려 부대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파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부대는 슬그머니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족들만이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등병은 정말 스스로 탈영한 것일까? 아니면 부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의문만 쌓여갈 뿐 진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종 3주째, 가족들은 부대로부터 받은 공식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일 부대가 상부에 올린 최초 보고서와 가족들에게 전달된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최초 보고서에는 수색, 임무 중 실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작성된 공식 문서에는 청소 작업 중 무단 이탈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부대가 사실관계를 바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은 여러 보고가 동시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만 답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실종 시각의 변경이었습니다. 정문병장 이 씨는 처음에 오전 9시에 담장을 넘는 병사를 목격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작성된 공식 보고서에는 목격 시각이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애매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이 씨를 직접 만나 확인하려 했지만 부대는 이 씨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며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전출 시기도 실종 사건 직후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보통 중요한 사건의 목격자를 바로 전출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상병한 씨의 증언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등병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5분 정도 기다렸다고 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10분 정도였을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조사에서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이등병이 전투모를 쓰고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벗어놓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수정했습니다. 부대 마크에 대한 설명도 매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핵심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었지만 부대 수사팀은 이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입수한 또 다른 문서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중대에서 작성된 1일 업무 일지에는 이등병이 청소 작업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색 임무를 나갔다는 것이 한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만약 일지가 정확하다면 한 씨의 증언이 거짓말이고 한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일지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모순을 지적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중대장은 업무 일지 작성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1일 업무 일지는 매우 중요한 공식 문서였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못 기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용기를 낸 한 병사가 익명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 이등병은 실제로 청소 작업에 배정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상병 한 씨가 와서 수색 임무로 차출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고 소대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임의 변경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 아침 이등병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고 한 씨를 따라가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편지는 전했습니다. 게다가 전날 밤 이등병이 고참들에게 불려가 혼나는 소리가 생활관에서 들렸다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등병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편지를 들고 다시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대는 익명 제보는 신빙성이 없다며 일축했고 오히려 가족들이 부대 병사들을 선동하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중대장은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부대를 찾아와 병사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모든 문의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을 차단하는 조치였습니다. 부대는 점점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부대 출입구에는 가족들의 방문을 제한하는 지침이 내려졌고 면회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계속해서 조작되고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1999년 여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3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어느 날 서울 송파구의 한 고속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던 중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걸려 나왔고 작업을 멈추고 확인해 보니 그것은 부패한 시신의 일부였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은 곧바로 통제되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몇 가지 특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장은 약 170cm로 추정되었고 20대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품들이었습니다. 낡고 훼손된 군복 조각, 군장 일부, 그리고 군번줄이 함께 나왔습니다. 군번줄에 새겨진 부대 코드를 확인한 결과 그것은 1996년 당시 이등병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군 당국에 연락했고 3년 전 실종된 이등병